네, 3당 주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도 부산과 경남 등 영남 지역 유세를 이어갑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3인의 대선 후보들 일제히 TK를 찾았는데요. 저희가 관련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쓰는 거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면 버리는 거죠. 진영, 이념 뭐가 중요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 흘러간 물이 새로운 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이준석이다. 예, 어제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선거 초반에 후보들이 일제히 찾아간 곳이 TK입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건 현대사에서 네.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제 산업화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들 수 있고, 민주화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을 우리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세 분은 시대 정신에 저는 잘 맞게 그때 당시에 선출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의 18년이라는 그런 재임 기간 동안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넘어섰고, 그러한 측면에서 또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또 경북에서 이 박정희에 대한 그 공가를 가지고 좀 세 분의 후보들이 열띤 그런 구애 작전을 펼쳤다 이렇게 보고,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이 우리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당원들이 제일 많이 결집돼 있고, 그래서 우리 보수 결집을 노리는 우리 측면이 있고,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고향이 안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우클릭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표의 확장성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고, 이준석 후보야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 미래 세대인 자기를 좀 선택해달라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분석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심장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찾아갔고 이런 발언 해놨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냐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을 좀 수용해서 이제 실용주의로 가겠다라는 목소리를 내놨는데 이게 충분히 지금 어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민주당으로 보면 어려운 지역인 TK에 우선적으로 방문해서 메시지를 낸 것의 핵심은 정말 국민 통합의 메시지입니다. TK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 국민들께서도 이번 내란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보궐 대통령 선거에 내란 세력을 꼭 심판해 달라는 메시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TK도 같이 전 국민과 같이 움직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에서 빼놓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한 시절에 대한민국을 먹고 사는 산업화의 기틀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실용 노선, 그리고 IMF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셨습니다. 이 두 지도자들을 예를 들었던 건 바로 대한민국에 몰려오고 있는 이 엄청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선 후보가 이재명 본인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박정희의 그 산업화, 그리고 김대중의 위기 극복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 이재명 본인 후보라고 말씀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TK 지역에서 그동안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득표를 못했지만 이번에는 좀 많은 득표를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을 같이 손잡고 가자, 이런 말씀을 어제 메시지로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저 보수 우파의 정책이든 진보 좌파의 정책이든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우클릭을 하고 우파 정책도 갖다 쓰겠다.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저 발언했던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정말 이제는 실천에 옮기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우리 저 우파에서도 그거를 저 인정을 하는 것이죠. 예. 이제 그동안에 이제 걸어왔던 길을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TK에서는 그거를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립니다. 예. 그 부분과 좀 맞닿아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하자라고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대구시장이기도 했었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이 보수의 심장이라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너무 기계적 아니면 정치적 관계로 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도권 서울 동대문에서 국회의원을 시작해서 경남지사, 대구시장을 했던 그리고 원내대표, 당대표를 했던 분입니다. 보수정당에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대중적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도 보수에게 사랑을 받았던 정치인인데 그분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경선 과정을 겪었고 본인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경선 이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신 것인데 정치권의 대선배로서 홍준표 의원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예의상의 발언이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안타까움도 저는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 보수에게 사랑을 받았던 홍준표 전 지사님의 정책 역량에 대한 일정한 평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갖는 소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후에 홍사모라는 분들이 또 지지선언도 해주셨는데 홍준표 대표가 직접 지지는 못하겠지만 홍준표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중도 보수 그룹들이 이번 대선에서 그래도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원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해 주신 홍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홍 전 시장 측에서는 단체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지지 선언 배경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해야 될까? 어쨌든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홍준표 후보의 좀 핵심 참모로서 또 비서실장으로서 참여를 했어요. 예. 네. 그 조직은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의원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분이 지금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그분이 만든 조직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홍자를 붙였는데 그분을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지지한다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지금 대선에서 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지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이 전 대구 정무부시장이 있습니다. 부시장이 어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 조직도 이 모임은 우리 홍사모의 또 조직에 있었지도 않았고 이번에 활동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그리고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이런 분들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분명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많은 언론에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지지한 그 조직과 홍 전 시장을 분리해서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사실상 이제 러브콜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고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가 전화를 해서 홍 후보에게 돌아오면은 막걸리 한잔 하자.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은 이제 하나의 선거 전략일 수도 있고 또 우클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 그동안의 동진 정책은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우리 국민의힘은 서진 정책에 좀 실패했다고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PK, TK가 의외로 지금 지지율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각색이 되고 포장이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 전략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제스처를 썼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 본인인 장 본인인 예. 홍준표 후보는 그 부분이요. 지금 미국에서 예. 조용하게 정치근대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농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전혀 뭐 조용히 여기에 계시다. 대해서 화답하거나 그렇죠. 하지는 않을 화답하고 것이다. 그렇게 예. 어,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네. 화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범보수의 빅텐트와 관련해서도 두 분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발언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계엄 탄핵 이 파도를 넘어서서 더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또는 뭐 하시려고 하는 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김문수 후보를 찍는 표는 사표일 뿐더러 미래로 가는 표도 아니다. 이준석은 1등 할지 3등 할지 모릅니다. 만약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면은 확실한 2등입니다. 예, 차례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에 대해서 본인의 뜻이다. 우리 당이 탈당해라,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을 확실히 좀 긋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내란에 일으켰던 장본인 윤석열을 1호 당원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저는 철저한 반성과 석고대죄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 석고대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게 아직 또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 기간에 국민들에게 정말로 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고 싶으면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도 1호 당원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메시지를 내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징계하고 출당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 차원에서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쌍권이라고 하는 분 중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권성동 원내대표 즉각 사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의 2인자였던 한덕수를 정말로 무리하게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 후보라는 합법적 후보를 정말 야밤에 군사작전처럼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준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국민의힘 내에도 굉장히 큰 충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성동을 쳐내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만들어져야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국민들한테 우리 대통령 선거에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할 명분이 있고 염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해야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호소가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 문제, 탈당 문제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결자 해지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결정을 해주면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내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이해하는 부분은 있어요. 국가, 국민 그리고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단결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지만은 지금 시기에는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도 인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선거가 왜 일어났습니까? 계엄과 탄핵의 이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미워도 다시 한번 호소하는 입장에서 다시 이것을 재생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여기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얼마든지 자기는 이게 비대위원장과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회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원내대표 하려고 하면은 며칠 동안 또 공고하고 또 이 절차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선거가 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원내대표 선거한다? 이렇게 돼서는 이게 양분화가 된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지금은 대선 후보에 이 몰두할 때다. 그리고 나서 그 이에 얼마든지 책임을 물어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이 프레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프레임을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빅텐트를 치고 또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원점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김문수 후보가 30대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이자 공동 네. 3대 위원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정식으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용태 내정자 같은 경우에 관련한 질문을 받고 어쨌든 목요일에 내일 이제 정식 임명이 되면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그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이견은 없는 겁니까? 동일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김용태 우리 이제 신임 비대위원장 지금 내정자죠. 예.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출이 이게 되게 되면은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당의 최연소 국회의원이고 또 개혁 성향도 갖고 있고 저하고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 본인의 확고한 철학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 세대를 또 꿈꾸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쯤 되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 공식적으로 선출이 되면은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내리라 이렇게 보고 단 후보와 또 비대위원장의 또 갈등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서로가 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창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금 현재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해서 한 100m 달리기라면 한 60m 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스타트 했지 않습니까? 이 40m를 정말 부지런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갈등과 어떤 번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후보와 비대위원 그리고 비대위원장 이것은 혼연일체가 돼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어떤 충분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출발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달려가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범보수 관련 빅텐트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저희가 이준석 후보의 발언도 듣고 왔는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대선 완주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측의 합류에 관한 명확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범복수의 빅텐트 성사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끝난 거죠. 이미 대선 선거 전에 빅텐트는 만들어졌어야 됩니다. 지금 대선이 시작된 지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빅텐트는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홍준표 전 후보가 지금 미국으로 가 계시잖아요. 지금 가장 유력했던 후보 하나도 앉지 못하는 경쟁자도 앉지 못하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한동훈, 이준석 못 앉습니다. 본인들의 입장도 전혀 다르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의 목표는 유일하게 사법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에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출마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좌절됐기 때문에 다시 정치권에 들어와서 김문수 후보라고 하는 후보를 도울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 선거에 개입해서 김문수로의 후보 단일화에 본인이 몸을 던져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음 대선도 생각할 텐데 전혀 실익이 없는 선거다라고 아마 생각할 것이어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 예. 저도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초선 의원이고 개혁적인 성향이고 탄핵에도 참여를 했던 분입니다. 저는 그런 개혁적인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 일정하게 울림이 있고 그리고 주류의 목소리가 된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 달짜리 비대위원장입니다. 대선 끝나고 나면 또 바뀔 텐데요. 저는 이렇게 김문수라고 하는 정광훈과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이 김용태라고 하는 어린 초선 국회의원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건 정말로 함량이 미달된 홍삼 젤리를 팔다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제로슈거 하리보를 파는 가게야 라고 신장 개업한 간판만 바꿔다는
그리고 그것도 한 달짜리밖에 안 되는 정말 웃음꼴이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 갖고 있는 개혁성이 정말로 국민의힘 내에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치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기 빅텐트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이 대선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늦게 출발을 했지만은 지금 그동안에 지금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치고 가는 형국이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최고의 치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캐스팅 보트를 누가 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기현 의원님께서 뭐 빅텐트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지만은 그 물 건너가는 그 과정에서 정치라는 것은 최대의 이게 타협과 이게 미래의 가능성의 예술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하게 이준석 후보하고 빅텐트를 구애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로 합해서 반 이재명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이 선거가 만만치 않은 선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지금 현재 나는 빅텐트에 참여할 의향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스타트 해놓고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하면 이미 이 선거는 지는 선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그래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신이 여기 당 대표도 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해서 한번 이 전선에서 싸워보자. 이런 구애 작전을 우리 후보뿐만 아니라 캠프에서도 꾸준하게 저는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 말에 화답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개헌과 탄핵의 강을 건너시겠다고 자꾸 주장하셨는데 첫 번째로 윤석열하고 절연하셔야죠. 윤석열 징계하고 출당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밀어왔던 한덕수를 밀어왔던 권성동이라는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로 대별되고 있는 극우 인사들과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를 정말로 청산해야 됩니다. 아직도 김문수 후보는 그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후보는 어떠한 태도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며칠 전에 엊그제 분명히 김문수 후보가 고통받은 국민들에게 사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계엄 자체에 대해서 사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엄으로 인해서 파생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건 말장난이죠. 말바꾸기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에 대해서도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자체는 아직도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탄핵에 건너갈 수 있는 하등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준석 후보가 빅텐트에 들어올 일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빅텐트로 들어와서 요구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그다음에 계엄과 탄핵의 관계 몇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을 협의하고 통합하고 또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자, 이런 부분을 저는 이준석 후보가 스몰 텐트에서 빅 텐트로 이게 큰 정당으로 들어와서 또 본가로 들어와서 이게 하게 되면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물론 야권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이게 들어오는 것이 별로 탐탁지 않죠. 왜냐하면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렇지만은 예. 후보 입장이나 우리 캠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돌 한 장 한 장 싼다는 이런 마음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하고는 끝없이 이 구애 작전을 펼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빅텐트 들어오기 네. 전에 선결 조건입니다. 네. 근데 선결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논의하자. 이준석 대표가 받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제도권 받지 안으로 않을 들어와서 거라고 한번 해보자 아닙니다. 이거지. 선결 조건이 돼야 들어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될지 좀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이 내용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국회에서 법사위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불출석하면 국정조사 특검법 필요하다라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민주당에서 너무 오버하고 교만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을 지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는 국민들이 오히려 더 납득하기 어려운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요 선거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거대한 뚝이 어떻게 합니까? 쥐구멍 하나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역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심에서 이재명 후보가 무죄가 나왔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대법원에서 이제
그 유죄 취지성으로 해서 파기 환송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사법부의 최고의 재판관 그리고 12명 중에서 10명이 찬성한 이 재판의 결과를 깨끗하게 승복하고 고법에서 잘 다투어서 또 무죄를 또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뭐 대법원장을 데려다가 청문하고 이거 압박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민주당에서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부 기관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어야 할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이렇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이 전원 일치로 나왔어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승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대법원의 결과가 나왔으면 승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되지. 이 상황에서 이 뭐 대법원장을 뭐 탄핵하니 또 청문회를 또 여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법, 입법, 행정을 전체를 장악하구나 있구나. 이러면 이게 불균형의 상태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가겠느냐. 이러한 것을 걱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이 민주당에서 좀 안정적으로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대법원 최고의 권력기관 이것은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이게 겁박하는 이런 형국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승복을 하고 대응을 해야지 이거 너무 무리한 움직임이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헌법기관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군인을 동원해서 선관위를 침탈했고 계엄을 한 당원을 1호 당원으로 모시고 있는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말씀 주실 때 본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먼저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당론 발의가 아닙니다. 일부 의원들이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오늘은 물론 법사위에 법안소위에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당론으로 저희가 결정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관으로 대별되는 대법원이 입법사법행정이라고 하는 권력균형의 구조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던 지금의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등 주자 그리고 가장 유력했던 주자를 제1당의 주자를 실제로 대선에서 지우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법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상권분립 체계에서 행정부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은 634 선거법에는 6332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몇 년 동안에 이렇게 길 때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단 말이죠. 이 법관은 저는 판결로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고 어떤 상황이든지 대법원의 최고의 심판기관인 대법원에서 판결은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이기현 의원님께서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법사위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기왕이면은 철회를 하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가 몰입하고 있는데 이때 서로가 여야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토의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법관을 뭐 겁박하고 또 압력하고 이러한 행사는 저는 옳지 못하다. 이런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각 후보 경호와 관련된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도 각 후보 경호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테러 위협 제보가 뭐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좀 상황 어떻습니까? 제보는 계속 쌓이고 있고요. 예. 저희가 사실 믿고 싶지 않은 제보들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1년 전에 그 당시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지도 않았던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말로 목숨을 노린 테러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학적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테러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리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겨우
목숨을 구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경호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저격총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제보들은 있고요.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후보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후보 직속으로 안전실을 만들어서 후보의 테러에 대비한 작전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놀라실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후보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예, 어떻게 저기 생각하세요? 예. 지금 대통령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테러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저격 사건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고 그래도 안전한 국가 중에 하나고 지금 경찰 경호 인력이 지금 충분하게 경호를 하고 있다고 봐요. 여야 후보들을 더 심도 있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치안 국가고 안전한 국가고 세계 속의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여야 모두 사법당국 그리고 경찰 이런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경호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